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토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읽은 5권의 책에 대한 소개 및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백조와 박쥐와 가공범입니다. 얼마 전에 데뷔 40주년을 맞은 게이고 공장장님의 신간소설 가공범이 출간되었습니다. 2024년 베스트 미스터리, 2025년 일본 미스터리 문학대상에다가 게이고인데 안 사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40년간 나왔던 게이고의 소설에는 같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시리즈들이 많았죠. 천재 물리학자 유가와 미나부가 활약하는 갈릴레오 시리즈, 멋있는 거 다 때려 넣은 가가 교이치로가 등장하는 가가 영사 시리즈, 물리학 법칙을 토대로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가진 천재소녀 마도카가 나오는 라플라스 시리즈, 호텔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매스커레이드 시리즈, 전직 마술사가 등장하는 블랙 쇼맨 시리즈 등등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가공범은 주인공이 2021년에 출간됐던 요 백조와 박쥐의 주인공 고다이 스토무 형사라고 해서 가공범을 읽기 전에 더 몰입해서 읽고 싶어서 예전에 읽었던 이 책을 다시 꺼내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고다이 스토무는 지금까지의 게이고의 시리즈 주인공들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 있는데요. 분명히 예리한 촉이 있기는 하지만 엄청난 천재는 아니고, 정의감이 있기는 하지만 막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드는 스타일도 아니고,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자신을 버려가면서 사건에만 몰두하고 매달리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주인공치고는 약간 평범한 점이, 비범한 주인공들의 활약을 독자들이 넋놓고 구경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사건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 같은 재미를 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조와 박쥐는 한 국선 변호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이 변호사는 모두가 좋은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원한 관계를 찾을 수가 없는, 즉 살해 동기를 찾을 수가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수사는 초기에 난항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단 한 번 걸려왔던 전화를 토대로 수사팀은 용의자를 검거하게 되는데, 이 용의자는 순순히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해요. 마치 마음 먹고 준비한 것처럼. 그런데 이 용의자도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을 보면 누구를 죽이고 그럴 성품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용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이 시작되는데, 살해된 변호사의 딸과 용의자의 아들은 각각 그 진술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납득을 하려고 해도 이건 도저히 평소에 자신들이 오랫동안 알아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의 딸과 범인의 아들, 이 이상한 조합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일종의 공조를 하게 되면서 과거의 비밀이 하나둘씩 밝혀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백조와 박쥐잖아요.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빛과 그림자, 낮과 밤, 마치 백조와 박쥐가 함께 하늘을 나는 듯한 얘기잖아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기묘해 보이는 백조와 박쥐처럼 언뜻 보기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피해자의 딸과 범인의 아들이 공조하는 모습을 백조와 박쥐라는 제목으로 작가가 지은 것이었습니다. 가공범은 책의 두께가 꽤 두꺼워요. 그리고 두꺼운 만큼 제가 느끼기에는 게이고의 기존 작품들보다 등장하는 인물도 많고, 각 등장인물과 관련한 과거사, 사이드 스토리도 풍부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맥거핀적인 요소도 많았고요. 이야기는 정치인과 전직 배우인 재력가 부부의 살해 현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 여러 인물들의 과거사가 얽혀 있어서 줄거리를 말하는 건 오히려 너무 장황해질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반부에 읽다가 보면 저 사람 좀 많이 수상한데 하는 인물이 있어서 독자들한테 막 범인 시그널을 보내는데, 역시나 그 느낌대로 중반부에 그 수상한 사람이 용의자로 체포가 되고 또 그 사람은 자신이 범인이 맞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또 뭔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다이는 소설 속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조사할수록 유령을 쫓는 것 같은 기분이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다니는 모양새다. 우리는 가공의 범인에게 휘둘리고 있다. 네, 그래서 제목이 가공의 범인, 가공범입니다. 이 소설들뿐 아니라 히가시노 게이고의 전작들에는 본인이 범인이라고 자백하고 주장하는 가공범들이 몇 있었죠. 일단 방금 살펴본 백조와 박쥐 가공범도 그렇고, 유명한 용의자 X의 헌신이나 백야행 같은 작품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내가 했다고 대신 뒤집어 쓰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다는 것은 결국 지켜주고 싶은 사람 혹은 비밀이 있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되고요.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다.
하지만 우리의 고다이스토무는 그 자백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진범을 밝혀냅니다. 요즘 워낙 특색 있고 자극적인 추미스 소설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게이고의 소설은 좀 슴슴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 슴슴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쉽게 술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쓰는 것이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휴머니즘적인 요소도 항상 들어있고요. 뭔가 추리 소설에 낭만 한 스푼 넣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느낌이 저한테 히가시노 게이고는 인간적인 리스펙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쉬지 않고 다작을 하고 있는 작가라는 점도 그렇고 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어느 정도 퀄이 보장되고 근데 그게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의 여러 가지 소재를 다루는데 그 소재에 대한 사전 조사가 대강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느낌 계속 시대상에 맞춰서 진화하는 느낌이고 각 시대에 화두가 되는 시의성 있는 소재를 계속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CCTV, 스마트폰, 유전자 감식 같은 기법이 없었던 초창기에 쓴 소설들의 트릭이나 사건 해결 방식이 요즘의 것과 완전 다르잖아요. 히가시노 게이고가 1958년생, 올해 68살인데 저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유연하고 능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올렸던 추미스 소설 영상에 답글로 추천해 주신 책을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미스다 신조의 잘린 머리처럼 불길한 것입니다. 이 도조개냐라는 추리소설 작가가 등장하는 도조개냐 시리즈의 하나라고 하고 제목을 뭐뭐처럼 뭐뭐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일관성 있게 형식을 만들어서 그 시리즈임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 소설 자체에서는 도조개냐라는 인물은 거의 마지막 사건 해결 부분에서만 잠깐 나오고 그 실체도 좀 불명확해서 책을 다 읽고 나서 리뷰들을 좀 살펴봤더니 이걸 도조개냐 시리즈라고 해야 하나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다 신조의 팬분들은 그 시리즈들 중에서 제일 완성도가 높고 재미있는 것이 요 잘린 머리처럼 불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거 호불호가 좀 갈리겠는데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는 했습니다. 일단 요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본격 추리소설에 호러와 오컬트적인 요소가 짙게 가미되었다는 점일 것 같아요. 약간 일본판 전설의 고향 같은 느낌으로 민속적인 호러가 극을 장악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또 후반부의 추리 부분은 엄청나게 세밀하고 논리적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일본의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머리가 잘려서 죽은 제신 아오쿠비를 두려워하며 저주를 피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사당을 만들어 놓고 모시고 있어요. 제목처럼 머리가 잘려 죽는 것이 이 민속설화의 핵심입니다. 이 마을은 이전부터 히가미가가 권력을 가지고 마을을 장악하고 있는데 마을을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첫째, 둘째, 셋째 집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 전체의 당주는 첫째 집안인 이치가미가의 맏아들이 승계하고 존속시켜 왔는데요. 그런데 이치가미가에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저주가 있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몸이 연약하고 딸은 기가 세고 건강한 것이 바로 그 저주였습니다. 무사히 자신의 집안에서 대를 잇기 위해서, 즉 아들을 무사히 성장시켜서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난 뒤 3년, 13년, 23년, 33년째 밤에 삼삼야라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 삼삼야 중에서 13살에 행해지는 13야를 기점으로 의문의 살인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머리가 잘린 시신들이 발견되는 거죠. 과연 이 죽음은 귀신의 소행인가 아니면 인간의 소행인가? 일본 소설은 이름이 헷갈려서 머리가 아파서 읽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첫 부분에 마을과 집안, 설화 그리고 각 집안의 등장인물의 소개에 할애를 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머리가 복잡하고 약간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지만 읽다가 보면 아마 이야기에 조금씩 빠져들게 되실 것 같아요. 작가가 엄청나게 집요하고 치밀한 사람이라는 게 처음부터 느껴지는 게 이야기 맨 처음부터 이건 누가 쓴 거다, 누구의 시점으로 진행된다라고 읽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데 이게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굳이 설정하고 간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와 진짜 치밀하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그 마지막에 사건 풀이를 들으면서 그랬구나 싶다가 반전이 나오고 그랬어? 하는데 또 반전이 나오고 아 이제 진짜 끝인 건가 했는데 마지막 페이지까지 반전이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수사와 추리를 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일말의 의문을 가지거나 초점을 두어야 할 짚고 넘어갈 포인트들을 등장인물이 정리한 부분들에서는 저는 잘 정리된 리포트 같은 논리정연함마저 느낀 것 같아요.
설화, 호러라는 굉장히 비논리적인 장르에 치밀하고 빈틈없는 논리적 풀이가 붙으니까 그 부분에서 마지막에 쾌감이 오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책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로 유명한 미치 앨범의 살로니카의 아이들입니다. 이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와 나치의 만행, 그리고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1940년대, 그리고 장소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 살로니카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실제 나치가 파괴한 유럽의 모든 도시들 가운데서 유대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 살로니카라고 해요. 이 소설에는 4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셋은 살로니카에 살던 유대인 아이들이고 한 명은 지독하게 유대인을 괴롭힌 독일의 장교입니다. 이 4명의 이야기가 교차하고 섞이면서 이야기가 진행돼요. 니코와 세바스티안은 형제입니다. 동생인 니코는 언어 습득 능력이 뛰어나고 그림으로 못 그리는 것이 없고 남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는 아이로 호감형의 외모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니코를 좋아했고 니코의 형인 세바스티안은 그런 니코에게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형제의 옆에는 파니라는 어여쁜 소녀가 있었는데 세바스티안은 파니를 흠모했지만 파니는 니코를 좋아하는 듯했죠. 1942년 살로니카에 살던 유대인들을 열차에 실어 아우슈비츠에 데리고 갈 계획을 실행 중이던 독일 장교 우도는 거짓말로 니코를 속이고 니코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게 되어서 그로 인해 평생 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들과 아우슈비츠로 끌려가 갖은 고생을 겪으며 니코와 우도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바스티안. 열차에서 탈출하지만 역시 우여곡절과 고초를 겪는 파니. 그리고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괴롭히고 살상하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쥐새끼처럼 요리조리 순간을 모면하며 살아가는 우도까지 이 4명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일단 소설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긴 세월을 그리는데 쉴 틈 없이 연이어 사건들이 터지고 국면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끝까지 긴장감 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비슷한 4명의 오랜 세월에 걸친 이야기를 그리다 보니 분명히 서사는 풍성한데 각각의 사건을 굉장히 짧은 분량으로 서술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감정이 풍부하게 쌓일 시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머, 그랬구나 하면서 놀라면서 이야기를 듣기는 한데 주인공들에게 완전히 스며들기 전에 빨리빨리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니코와 파니 사이의 감정이 그 감정이 쌓일 만한 순간들이 많지 않다 보니 선뜻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소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급류를 쓴 정대건 작가님이 쓰신 여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저도 굉장히 깊이 공감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바로 평생토록 속죄하는 삶을 산 니코도 안타까웠지만 내가 유독 마음 쓰인 인물은 세바스티안이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결국 굳이 따지고 보면 이 소설의 1주인공은 결국 니코라고 설정하고 작가가 집필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니코가 물론 주인공으로 손색 없이 너무 매력적인 인물이고 사건을 해결하는 인물이기는 한데 후반부에 가기 전까지는 정말 세바스티안이 더 눈에 밟힙니다.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가진 고생을 다하고 시련을 정면으로 맞는 인물은 세바스티안이어서 정말 그를 응원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잠도 못 자고 머릿속에 온통 복수와 미움이 가득한 그 모습이 인간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모든 걸 잃었고 그걸 보상해주거나 돌려줄 사람은 없고 심지어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야기 중간에 우여곡절 끝에 살아 돌아온 파니에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남은 거냐? 혹시 배신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상처를 주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소중한 가족이 죽고 이웃이 죽고 생지옥을 경험하고 살아 돌아온 피해자들에게 이제 다 끝난 일이니까 잊고 맘 편히 살라는 말을 결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큰 축 외에 작가가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2가지로 요약해 봤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 2번째,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오히려 너무 감정 묘사가 깊지 않아서 초등학생 6학년인 아들이 그래도 좀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학교에 가지고 가서 아침 독서 시간에 다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었대요. 아이들과 함께 읽을 소설로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앞서 살펴본 살로니카의 아이들의 저자 미치 앨범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이 책은 더 이상의 소개나 추천이 필요 없을 정도의 스테디셀러죠. 미국에서는 1997년에 출간된 이래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랑받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처음 출간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게 20대였었거든요. 그때는 루게릭병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몰랐고 인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몰랐고 나이가 들고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좋은 책이다 이런 느낌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40대 중반이 되어서 다시 읽은 이 책은 저한테 정말 많은 생각을 들게 했고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책은 소설은 아니고요. 저자인 미치와 죽음을 앞둔 그의 은사 모리 교수님이 나눈 14번의 화요일 수업에 대해서 쓴 에세이 회고록입니다. 미치 앨범은 한때 잘 나가는 스포츠 기자였습니다. 화려한 커리어, 바쁜 스케줄, 물질적인 풍요로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지만 마음속은 늘 공허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대학 시절 은사 모리 슈워츠 교수님이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보게 됩니다. 미치는 모리 교수님을 찾아가고 화요일마다 두 사람은 교수님의 집 거실에서 죽음, 사랑, 진정한 행복, 후회, 가족, 삶의 의미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돼요. 모리 교수님은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대신 남은 시간을 더 잘 원하는 대로 위험 있게, 용기 있게, 유머러스하게, 침착하게 살기로 합니다. 책에 나오는 모든 구절구절이 깊은 울림을 주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좋았던 부분을 말해보자면 나에게만 왜 이런 시련이 닥칠까?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을 정리하고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갖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오히려 나는 운이 좋은 편이다. 라는 죽음에 대한 교수님의 긍정적인 사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는 가르침. 나이가 들어서 젊고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나도 그 세월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나이가 다 있고 그때가 어떤지를 알고 있어서이기 때문이다라는 말. 감정들을 피하지 말고 온전히 충분히 경험을 해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 그런 거 등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보면 언제나 사랑이 이기고 사랑만이 남는다는 거. 바쁜 일상에 치여서 나한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가 고민이 된다면 그럴 때 읽어보면 위로가 될 책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책 리뷰 및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권 읽을 때마다 묶어서 가지고 오려고요. 책은 취향을 많이 타는 영역이어서 저는 재미있게 읽은 책들이 혹시 취향이 아니실까봐 조금 소심해지는 요즘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리뷰 영상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